오늘은 삼국지 10번째 시간이에요. 한 8편, 9편쯤 하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10번째예요. 지난 시간에는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칭 황제가 된 원술이 중나라를 세운 이야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부터 다시 이렇게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원술은 황제를 자칭하고 사치를 부려서 백성들이 서로를 잡아먹을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몇백 명의 후궁을 거느리며 비단옷을 입히는 등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지만 황제 참칭이라는 어마어마한 행동에 대해 나름 뒷수습을 하기 위해서 여포에게 사신 한윤을 보내어 다시 사돈관계를 확립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었죠. 하지만 여포는 이 한윤을 조조에게 보내고 조조가 한윤을 참수했었다는 지난 이야기 기억하시죠? 원술은 이러한 여포의 행동에 분노하여 여포를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킵니다. 애당초 같은 편을 만들어서 황제를 보위하던 조조에 대항하기 위해 여포를 꼬신 것인데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여포와 싸우는 게 자기 목을 조르고 조조만 신나는 일인지 몰랐던 것인지 어쨌든 원술은 여포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때 부하장수 장훈과 교유를 보내면서 조조에게 황제를 빼앗기고 떠돌다가 최근에 원술 밑으로 들어온 양봉과 한섬을 보내 함께 싸우게 합니다. 여포는 이 거대한 군세의 겁을 먹고 원술과 사돈지간을 파토내게 한 진규에게 너 때문에 원술이 쳐들어오지 않느냐, 어떻게 아느냐 라면서 화를 냅니다. 하지만 진규는 한섬과 양봉은 급하게 합쳐진 군사일 뿐이니 서로 합이 맞지 않아 오래 유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면서 여포를 안심시키고 한섬과 양봉을 꼬드깁니다. 진규는 한섬과 양봉에게 황제를 모시고 이각과 곽사에게서 도망치던 그 충정을 잊었느냐? 어찌 감히 사사로이 황제를 칭한 가짜 황제와 붙어먹으려 하느냐? 라며 두 사람이 헌재 탈출에 기여한 공신임을 부각시키면서 그 달콤한 말을 해주면서 동시에 한섬과 양봉을 꼬셨고 심지어 원술과 싸워 이기면 전리품을 모두 둘에게 주겠다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한섬과 양봉은 당연하게도 이 시대 평균 인성이었기 때문에 여포에게 넘어갔고 원술과 여포군이 싸움을 벌이려는 그 순간 배신하여 원술군을 괴멸에 이르게 합니다. 구주춘추에서는 여포가 한섬, 양봉에게 서신을 보냈다. 두 장군이 황제를 모시고 동쪽으로 진군한 것은 나라에 으뜸공을 세운 것으로 응당 그 공적이 죽백에 기록되어 만세에 변치 않고 전해질 일입니다. 지금 원술이 반역하니 응당 함께 주사라고 토벌해야 하는데 어찌 반역자와 힘을 합해 도리어 나를 공격하는 것이오? 나는 동탁을 죽인 공이 있어 두 장군과 더불어 한나라의 공신이오. 이제 가히 함께 원술을 공격해 천하의 공을 세울 만하니 이때를 놓쳐서는 안 돼요. 한섬 양봉이 이 서신을 받고 원술을 따르려던 계획을 바꿔 여포를 따랐고 여포가 진군하여 장훈 등의 두령과 백보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한섬과 양봉의 군사들이 동시에 원술군을 공격해 10명의 장수를 참수하였으며 베어지거나 물에 떨어져 죽은 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포는 이기면 이긴 대로 원술은 지면 진 대로 전쟁을 통해서 계속 피폐해지고 세력을 잃어서 약해져가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목숨을 갉아먹으면서 두 세력 모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쯤 여포는 갑자기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에 대해서 정사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를 한번 살펴봅시다. 198년 여포가 다시 모반하여 원술편에 서고 고순을 보내 패해서 유비를 공격해 격파했다. 조조는 하후돈을 보내 유비를 구원했으나 고순에게 패했다. 에? 방금 싸웠다면서요. 원술이랑 싸워서 뭘 괴멸시켰다면서요. 근데
다시 모반에서 원술편에 섰다고요?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넘어가 봅시다. 뭐 어쨌든 원술편에 섰나 봐요. 둘이 화해 시간을 가졌나 봐요. 이렇게 손을 잡고 그랬구나. 속상했구나. 내가 결혼을 파토내서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구나. 뭐 이런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해 봐요. 뭐 어쨌든 화해했나 봐요. 그렇다고 쳐요. 근데 그 다음 문장도 이해가 안 가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 이유 없이 패해서 유비를 공격해 격파했다. 왜 갑자기? 유비 조조랑 있는 거 아니었나? 여포는 원술이랑 싸워서 이미 힘든 상태였는데 왜 유비를 쳤을까? 이상하죠? 여포전의 기록이 이상하니까 이번에는 공격을 당한 유비전, 그러니까 선주전을 한번 살펴봅시다. 선주전은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건한 3년 봄, 여포는 사람을 시켜 금을 지니고 살해 한해군으로 가서 말을 사오게 했는데 유비의 군사들에게 약탈당했다. 이로 말미암아 여포는 중랑장 고순, 북지태수 장료 등을 보내 유비를 공격했다. 그랬구나. 역시 이야기는 다방면으로 들어봐야 되죠. 물론 삼국지 평균 인성은 진짜 개판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쳐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연의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장비가 도적을 사칭하여 여포의 말을 훔쳤다가 걸리는 장면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냥 장비와 여포의 대립구도를 극화시키기 위한 소설일 뿐이고 정사에서는 유비의 군사들에게 약탈당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유비는 남의 말을 탐내다가 호되게 당했고 조조는 나름 유비를 데리고 있는 입장에서 하우돈을 보냈지만 여포에게 졌기 때문에 여포 세력을 정벌할 기회를 벼르게 됩니다. 무제기, 그러니까 조조전을 보면 198년 7월쯤 유비를 도우러 간 하우돈이 여포에게 지고 돌아온 후 9월이 되자 조조는 여포를 정벌하러 떠나는데 이 당시 기록을 보면 9월 공이 동쪽으로 여포를 정벌했다. 겨울 10월 서주 팽성을 함락하고 팽성상 후해를 사로잡았다. 계속 진격하여 여포의 근거지 합의에 이르니 여포가 친히 기병을 이끌고 나와 싸웠으나 이를 대파하고 여포의 장수 성념을 사로잡았다. 조조군이 계속 추격하여 성 아래에 도달하자 여포가 두려워하며 항복하고자 했다. 하지만 진궁 등이 이를 막으며 원술에게 구원을 청하고 여포가 출전하도록 권하니 출전하여 싸웠으나 또 패했다. 라고 적혀 있어요. 현실적으로 조조와 여포의 세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났고 여포의 입장에서 그나마 함께 해야 했던 원술과 서로 싸우는 탓에 약해진 상태로 조조의 군사를 막는 건 더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여포는 뒤늦게나마 딸을 비단으로 둘둘둘 말아서 말에 묶어서 원술에게 보내서 다시 원술이랑 협력해서 무언가 일을 이루어 보려고 했으나 조조군의 화살 세례로 인해 실패했고 원술 또한 비록 서로 싸운 사이였지만 여포를 구하지 않고 여포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다음은 자기 차례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사를 일으켜서 여포를 구해보려 했지만 이미 거듭된 조조와의 전투에서 연전연패하며 힘을 잃은 원술군은 조조군에게 쪽도 못 쓰고 패해서 결국 다시는 군세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원술의 도움도 바랄 수 없게 된 여포는 고립되어 합의성에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버로우를 타면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버텨냈지만 조조군이 사수와 기술을 틀어 성 안에 물이 차게 만들자 결국 견디지 못한 부하장수 송헌과 위속의 배신으로 조조군에게 잡히게 됩니다. 동탁을 죽이고 왕윤과 함께 짧은 절대 권력을 누리고 이곳저곳을 떠돌며 그 무력을 자랑하던 여포가 드디어 처형장 앞에 무릎을 꿇게 된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포 그냥 죽지 않죠. 우리 여포는 생존 전문가니까요. 어디 가서도 그냥 죽지 않아요.
여포는 끝없는 배신과 통수로 다져진 생존력을 발휘해서 이번에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포는 열심히 이빨을 털면서 나를 살려서 부하로 써줘. 부하로 쓰면 천하를 호령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그 여포야. 라면서 조조를 꼬시는데 정사의 기록에는 여포와 조조의 대사가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여포고요. 여기가 조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대사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보시죠. 여포가 한마디 합니다. 명공은 어찌 그리 수척해지셨습니까? 그대가 어찌 나를 알아보시오? 예전에 낙양에 있을 때 온 시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렇소. 내가 그 일을 잊었소. 내가 수척해진 것은 좀 더 빨리 그대를 사로잡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했기 때문이요. 지금 나 여포로 하여금 힘을 다하게 한다면 공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현덕, 경은 빈객으로 앉아있고 나는 사로잡힌 포로 신세가 되었구려. 느슨하게 묶어달라고 한마디만 해줄 수 없겠소? 어찌 내게 말하지 않고 사군에게 호소하시오. 풀어드려라. 그러자 왕필이 달려와서 진언을 합니다. 여포는 사나운 포로이고 그 무리들이 가까이 밖에 있으니 느슨하게 해주면 안 됩니다. 본래 느슨하게 해주려 했으나 주부가 말을 듣지 않으니 어쩌겠소? 명공이 근심하시던 것이 나 여포인데 이제 내가 항복했으니 천하에 걱정할 것이 없소이다. 명공이 보병을 이끌며 내게 기병을 이끌게 한다면 어찌 천하를 평정하지 못하겠소이까?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약간 조조가 느슨해지고 있어요. 막 줄도 좀 느슨하게 해주라 그러고 자꾸 이제 막 여포가 이제 걱정하던 게 나였는데 내가 이제 잡혀왔잖아. 내가 이제 네 편을 들어줄게. 나한테 기병을 주면 내가 천하를 호령하게 해줄게. 내가 여포야. 라고 하니까 뭔가 이제 좀 귀가 좀 팔랑팔랑하거든. 아, 이거 살려줄까 말까 이러면서 고민이 되는 거거든. 대사에서 보면 약간 눈에 보이죠? 고민하고 있는 게. 자, 근데 원래 조조 입장에서는 도겸을 치러 간 사이에 여포가 뒤통수를 빡세게 치기도 했고 여포가 배신의 아이콘인 만큼 전적이 매우 화려하므로 고민이고 나발이고 사실 잡자마자 여포 모가지부터 날렸어야 됐는데 이 여포를 잡아서 말을 하게 하니까 이게 또 조조가 넘어가거든. 넘어갈 뻔했거든. 넘어갈 것 같았거든. 언제까지? 삼국지 최고의 인성질을 자랑하는 그분이 한마디 하기 전까지. 자, 딱 한마디 합니다. 명공은 여포가 정건양과 동태사를 섬기던 일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갑자기 정신이 막 차려져. 오! 갑자기 뺨을 한 대 맞은 것 같아. 조조가 여포를 받아서 쓰려고 하니까 여포를 받아서 쓴 정원이랑 동탁을 예로 들면서 자 봐라. 여포를 받아서 쓴 놈들이 다 어떻게 됐느냐. 이미 지금 목이 잘려가지고 저기 하늘나라 가 있다. 너도 그렇게 되고 싶냐. 지금 이놈을 받아주고 싶냐. 너는 정신 좀 차려라. 라면서 어깃장을 놓는 겁니다. 열심히 혓바닥을 놀려보았지만 아무리 여포가 생존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 말에는 반박이 불가하거든요. 그러자 이제서야 조조도 아차 싶었는지 정신을 차리고 여포를 죽이기로 결심하고는 유비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고 여포는 희대의 명언 한마디를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파란만장했던 그 생을 마치게 되는데 그 희대의 명언이 무엇인고 하니 귀 큰 놈이 제일 못 믿을 놈이다! 였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그래도 사람 보는 눈만 보면은 여포도 시대를 아우를 천하 제일의 책사가 될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귀 큰 놈을 알아보다니. 아, 인성질을 알아보다니. 사람 보는 눈은 있었나 봐요. 자, 이렇게 어찌되었건
우리에게 계속해서 통수를 치면서 고구마를 먹였던 여포가 드디어 죽고 서주는 조조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포와 함께 멸망행 열차를 탔던 나머지 한 명의 더맨더머 원술은 뭘 했을까요? 원술은 여포와의 싸움에서 크게 지고 세력이 점점 약해지자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주변에 있었던 만만해 보이던 소국, 진국을 정벌합니다. 만만했던 작은 나라인 만큼 빠르게 진나라를 털어서 이득을 보는 듯 했으나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조조가 원수를 치러 출정을 하니 원술은 다시 한번 큰 패배를 맞게 되고 이때 세력이 크게 약해집니다. 그리고 앞서 여포 이야기할 때 말했듯 여포가 딸을 비단에 감아서 원술한테 보내서 다시 협력하려고 했던 그때 여포를 구하지 못하면서 결국 원술 또한 주변의 협력을 얻지 못하는 고립된 세력으로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술은 그냥 조조가 자기를 죽이러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목 이렇게 내밀고 아이고 죄송했습니다 하면서 죽어야 되나요? 원술의 세력이 전부 와야 되고 민심이 등을 돌려 더 이상 양주에서 버틸 수 없게 되자 원술은 그간 그렇게나 무시하고 얕잡아 보던 그 천출의 자식 원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용인즉 복이 한시를 벌인 지 오래니 천하가 병사를 거느리고 정자는 가문에 있습니다. 호걸과 영웅들이 각축을 벌이며 강토를 분할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나라 말의 칠곡과 다를 바 없으니 오직 굳센 자만이 이를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원씨가 천명을 받아 마땅히 왕이 돼야 하니 길조가 환하고 명백합니다. 지금 군께서는 사주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100만에다가 굳세기에는 더불어 싸울 것이 없으니 제 위에 오른다면 비할 바 없이 높아질 것입니다. 조조가 비록 쇠한 한을 돕길 원하나 어찌 능히 끊어진 운수를 이어지게 하겠으며 이미 멸망한 것을 다시 일으키겠습니까? 대명을 삼가며 맡기니 군께서 이를 일으키십시오. 그러니까 요약하면 내가 황제였는데 너 황제 자리 줄 테니까 나 좀 받아주라 입니다. 참 쉬운 말을 돌려서 어렵게 하죠. 세상 구질구질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당장 죽게 생겼는데 왕이 중요합니까? 아니죠.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아무튼 이 원술의 편지는 저 멀리 북방의 원소에게 도착합니다. 이 당시 원소는 북방에서 패권 싸움을 벌이던 공손찬을 마침 마무리한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대륙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 세력이었습니다. 역적이 되어보실 테어 아닌가? 뭐 역적이 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자, 그만큼 원소 스스로도 자신의 확고한 입지에 대해서 자만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라는 자리가 굴러 들어온다는 것에 마음이 혹할 만한 상황이죠. 하지만 원소는 그래도 원술보다는 밑에 훌륭한 신하들이 많았기 때문에 원소가 원술을 따라서 가짜 황제가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황제 욕심에 애꿎은 신하 한 명이 죽게 되는데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원소는 사실 원술의 편지를 받고 황제가 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한 상태였어요. 나도 황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 모질한 원술도 황제 하는데 뭐 이미 한왕실도 기울었겠다. 원술이 나보고 황제 하라고 주면은 내가 제일 센 사람인데 여기서 뭐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본인 스스로 내가 황제요? 원술이 줬어? 라고 하는 건 너무 원술스럽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걸 알았던 건지 주변에 있던 신하, 주부, 경포에게 원소를 황제로 추천하는 상황극을 벌이도록 시킵니다. 야, 가고 나는 별론데 그러니까 네가 보기에 우리 원시 세력이 황제가 되는 게 좀 맞는 것 같다고 얘기를 좀 해봐라. 내가 얘기하면 좀 모양이 빠지지 않니? 알지? 황제 나 황제 되면은 너도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모양새 좋게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주변의 추천으로 어쩔 수 없이 나는 하기 싫은데 뭐 하라고 하니까 뭐 자리도 없고 인물도 없으니까 뭐 내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하고 싶었던 거죠. 게다가 이 주부 경포도 까라면 까는 신하였기 때문에 이 대소신하들이 다 모이는 회의 시간에 원소의 명대로 한왕실이 기울었고 세상의 이치가 원씨가 황제가 되는 것을 바라니 하늘의 뜻에 따라 황제가 되시지요 라고 말을 했는데, 딱 한마디 했는데 이것을 들은 주변 신하들이 뭔 개소리야, 저런 놈은 죽여서 싹을 잘라버려야 돼, 아주 그냥 싹수가 노란 놈이구만 이라면서 대노했고, 원소는 자기는 모르는 척 경포를 죽이고 다시는 황제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사에서 기록하는 내용을 보면 이로부터 원소가 공물을 바치는 것이 드물고 교만해졌고 사사로이 주부 경포를 시켜 은밀히 고하길 붉은 덕, 즉 한왕실은 쇠잔하여 다하였고 원씨는 다음 이치인 황윤이 되니 마땅히 하늘의 뜻에 따라 순응하십시오라 했다. 경포가 은밀히 고한 일을 군부의 장수와 관리들에게 보여주었다. 의론하던 자들이 모두 경포가 요사스럽고 망령되었으니 마땅히 주살해야 한다라고 하니 원소가 이에 경포를 죽여 스스로 해명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불쌍한 주부 한 명만 죽었네요. 명복을 빕니다. 어찌되었건 황제가 되건 안 되건 원술의 편지를 받은 원소는 마음만은 황제처럼 너그러이 원수를 받아주게 되고 아들 원담이 다스리고 있던 청주에서 합류할 수 있게 답장을 보내줍니다. 원술로서는 마지막 활로가 열린 셈이죠. 하지만 망해가던 원술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수춘에 있었죠. 안타깝게도 중국은 너무나도 큰 땅입니다. 원술이 수춘을 떠나서 청주로 가려고 하자 이 조조가 원술을 끝장내고자 유비를 합의로 보내어서 진군하는 길을 막아 방해했고 아무 힘이 없던 원술은 결국 청주에 합류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궁핍하고 힘든 탓에 청주로 향한 것이었는데 돌아온다고 상황이 나아졌을 리가 없죠. 원술은 결국 돌아가던 길 수춘과 80리 떨어진 강정에 도착하였는데 때가 6월이라 더위가 극심했던 터라 수춘까지 갈 힘을 얻고자 꿀물을 찾아보았으나 그 궁핍한 도시에 꿀물이 있을 리가 없죠. 결국 끝을 직감한 원술은 어느 평상에 앉아 탄식하고 피를 한 말 토하며 죽게 됩니다. 아무리 자칭 황제라지만 한 명의 황제의 마지막으로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꿀물 사건은 하도 말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각색됩니다. 그래서 원술이 꿀물 황제로까지 불리게 하는 등 원술의 사치와 무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로 활용되지만 실질적으로 정사에서 딱히 이 부분을 길게 다루고 있지 않으며 뭐 근처 농가에서 꿀물을 찾았더니 내 핏물이요 라고 했다는 둥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다 재미를 위한 소설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 속에 군웅할거 시대에 한 끝발 날리던 두 명의 장수 그리고 두 세력이 사라졌습니다. 여포와 원술이 죽었죠. 자, 이제 좀 많이 죽어서 이야기가 편해지고 있어요. 자, 드디어 다음 시간에는 북방을 평정한 원소와 중원과 동쪽을 정리한 조조의 한바탕 패권 싸움, 관도대전이 시작됩니다. 자, 관도대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